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과가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셉트론을 비롯해서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와 그리고 어, 아마 다음 시간부터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퍼셉트론 구조와 그다음에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생물에서 혹은 인간에서의 신경망 그리고 그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뉴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업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인간의 어, 그런 신경은 이런 신경망, 이런 뉴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런 신경망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이런 뉴런으로서 이런 뉴런은 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신호를 받는 머리 부분과 전달하는 몸통 부분, 그리고 다음 뉴런의 그 머리로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출력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뉴런이 어, 이러한 뉴런을 인간의 몸은 한 천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뉴런이 한 천 개 정도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몸 안에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다. 이온이라는 것을 매개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 가지돌기는 신호를 수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포체, 엑손이라고 불리는 이 세포체에서 간단한 연산을 수행을 하고, 즉 여기서 수집된 정보들이 있겠죠. 이것과 연결된 천 개의 서로 다른 뉴런들이 있을 텐데 거기로부터 그 받아들인 정보들을 요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온들을 받아내면 이 이온들을 여기서 모아서 얘네들이 얼만큼이냐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엑손 터미널에 우리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전달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리고 다음 머리통으로 다음 입력 그 돌기로 그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뉴런으로부터 그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고안이 된 것이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런을 그 뉴런과 정확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어, 아키텍처로서 어, 여러 개의 인풋을 수치값으로 받아들이고 이 녀석을 어, 여러 개의 인풋을 드리는데 이 녀석이 각각의 입력값에 각기 다른 웨이트를 곱해서 이런 그 뉴런의 헤드에 해당됐던 곳을 우리가 퍼셉트론의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드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노드의 값이 모이면 이 모여진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 뉴런으로 얼마만큼의 값을 전달을 해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 다 여러 개의 입력 벡터를 여러 개의 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큰 벡터를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벡터를 받으면 그 벡터의 각각의 컴포넌트의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 바이어스를 더합니다. 우리 리그레이션에서 바이어스로 어느 정도 값을 조절을 하듯이 그 입력된 값의 그 웨이트를 곱한 결과물에 바이어스를 곱해서 한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이 x 곱하기 웨이 입력값과 가중치 그리고 바이아스를 더한 값이 이 특정 값이라는 것은 뉴럴넷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 퍼셉트론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값을 넘으면 다음 그 입력 돌기에 1이라는 값을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서 어,
이전 뉴런에서 1이 전달됐으면 이 녀석은 1을 인풋으로 받고 이 녀석은 0, 1, 1, 0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형태가 되겠죠. 사실은 쫙 펴진 형태죠. 그래서 어,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요. 1958년 로젠블라트가 제안한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 뉴런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그 환영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 단층 뉴런은 혹은 하나의 뉴런은 그냥 단지 어, 거의 리그레션과 다를 게 없어요. 이 뉴런이 여러 개 쌓여 있어도 사실상 여러 개 쌓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일렬로 늘여놓는 것만으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론에 비해 그렇게 압도적인 그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얘를 쌓아야 되는데 얘를 쌓게 되면 즉 뉴런들을 계속 붙이는 것을 우리가 쌓는 뉴런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혹은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레이어를 쌓게 되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1950년대, 60년대 컴퓨터로는 그 계산을 핸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 단층 퍼셉트론 혹은 싱글 레이어 뉴럴넷은 이 등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게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음, 어, 잠깐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어, 뉴런과 마찬가지로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층은 입력층은 말 그대로 이전 뉴런에서 전달한 신호값을 입력받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0부터 XD까지 이루어진 이 벡터들이 입력층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층의 i번째 노드는 입력 벡터의 i번째 노드를 이것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입력층이 요 입력 노드가 여기에 있는 X2를 입력으로 받는 이 노드는 X1을 입력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입력 노드고요. 입력 레이어고요. 그래서 입력층의 입력 값을 받게 되면 이 녀석의 웨이트를 곱해서 출력층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뉴런에서 그 몸체 부분이요. 하는 역할이죠. 이 바디 여기서 그 사체 부분이 하는 역할을 요 웨이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벡터에 이 웨이트 벡터를 내적을 한 값에 더하고 그 바이어스에 바이어스에 어 그 결과물의 값에 따라서 다음 입력층에 얼마만큼의 값을 전달을 할지 결정이 되죠. 근데 네, 여기서 사실 이 노드를 여기 그 바이아스를 더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바이아스를 더하는 것을 사실은 이 입력 벡터의 하나의 컴포넌트 1을 추가해 줌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x0 곱하기 즉 1 곱하기 w0가 여기서 바이아스를 바이아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 입력 노드에 1이라는 혹은 이 그 바이아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입력 노드를 추가를 함으로써 여기 출력층에 보여진 이 값에 따로 B를 혹은 바이아스를 더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이 이미 요 첫 번째 노드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이 바이아스를 요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어, 이 퍼셉트론에서 가장 중요한 뭐이 퍼셉트론의 사실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적용이 돼서 리그레션과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야말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의 리그레션과 이 퍼셉트론을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 즉 입력 벡터와 이 웨이트 벡터를 단순히 내적을 하는 것은 리그레션과 똑같이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 퍼셉트론을 이 그런 리그레션과 구분해줄 수 있는 이 활성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모여진 이 값을 활성함수에 통과를 시켜주면 얘는 아웃풋으로 아웃풋으로 이런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리니어한 구조들이었는데 다 리니어하다라는 것은 그 선형 결합이라는 거죠. 그 입력값과 웨이트 벡터, 입력값과 웨이트 벡터, 입력값과 웨이트 벡터 선형이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즉 1차 함수만 다루다가 갑자기 1차 함수가 아닌 얘는 고차 함수도 아니죠. 사실은 얘는 고차 함수의 극한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적인 결과를 비선형의 결합을 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머신러닝 모델들이 낼 수 있는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야말로 그 리그레션과 퍼셉트론을 구분짓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퍼셉트론 구조를 사용을 해서 아주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특징 공간이죠. 두 개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래스들을 구분해주는 이런 직선을 우리가 결정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 빨간색이 이 파란색 클래스와 빨간색 클래스를 가장 잘 구분하는 결정 직선처럼 보이죠. 그럼 이 결정 직선의 특징은 이 결정 직선의 위쪽에 있는 녀석은 이 파란색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빨간색 클래스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럴 그 퍼셉트론의 아웃풋이 그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녀석을 플러스 1 레이블, 이 녀석을 마이너스 1 레이블이라고 한다면 이 결정 직선은 이 어, 퍼셉트론 구조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정 직선의 웨이트들이 W1, W2 그리고 바이아스 B라고 한다면 바이아스는 사실 입력 노드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룰을 이 퍼셉트론을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의 부호에 따라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 이 결정 직선의 위쪽에서 이 좌표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시켜주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 녀석을 입력을 시켜주면 얘의 x좌표 x1, x2라고 하면 이 퍼셉트론을 통과시키면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은 뭐죠? 0보다 크죠. 이 녀석을 조합한 결과는 0보다 클 거예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 0보다 큰 아웃풋을 뭘로 보내죠? 0보다 큰 아웃풋을 1로 보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녀석은 1로 레이블이 됩니다. 반면에 이 점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점은 x1w1, x2w2 더하기 b를 하면 음수가 나오죠. 이 녀석보다는 절대값이 더 큰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음수를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통과시켜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레이블이 되게 돼요. 따라서 여기 파란색 점들을 넣었을 때는 다 플러스 1이 나오고 이 빨간색 점들을 넣었을 이 세모, 이 삼각형 점들을 넣었을 때는 전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을 이런 그 계단 형태의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한 퍼셉트론은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이 퍼셉트론의 강력한 점은 무엇이냐면 인풋의 차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방금 전 예에서는 두 개의 특징을 갖는 벡터, 두 개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를 우리가 고차원으로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차원으로 늘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러한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는 0이 결정직선이 되었는데 얘를 3차원으로 늘리면 평면이 결정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3차 공간, 3차 특징 공간 안에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퍼셉트론 구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의 동작식을 수학적으로 컴팩트하게 표현하면 바이아스를 나타낼 수 있는 바이아스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노드를 추가하고 그 녀석을 우리 1로 놓고요. 나머지 2개의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특징 벡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바이아스를 나타내는 노드와 특징 벡터를 나타내는 노드를 합쳐서 하나의 벡터 X로 표현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웨이트를 W라고 한다면 우리는 W 트랜스포즈와 X, 즉 W 벡터와 X 벡터를 내적을 시키고 그 결과값을 액티베이션 펑션 타우에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Y는 타우의 W 트랜스포즈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OR 논리 게이트 예제를 살펴보죠. OR 논리 게이트는 음, 이런 식으로 그 분류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0,0은 x 그리고 나머지 1,0, 0,1, 1,1에 대해서는 1,1 대해서는 그 채워진 점으로 표현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는 퍼셉트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 녀석을 true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false라고 부를게요. 이 true와 false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 직선은 요런 선이 되겠죠. 우리는 결국 요런 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네. 아이고. 그럼 이 녀석을 true와 false를 구분할 수 있는 퍼셉트론의 웨이트는 마이너스 0.5와 1과 1인데요. 결국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지금은 우리 웨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웨이트는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웨이트는 다 모를 때 이 데이터만 보고 이 웨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머신러닝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데이터로부터 웨이트를 찾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미 주어진 웨이트들에 대해서 퍼셉트론이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했다시피 이 true와 false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직선은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데이터 1, 0,1, 1,0, 1,1을 넣었을 때 결과값을 보죠. 0,1을 넣으면 0.5, 0보다 크죠.
1,0을 넣어도 0.5, 1보다 크고 1,1을 넣어도 여기 다 양수예요. 그러면 퍼스트론에 통과시켜주면 이 웨이트의 좌표값을 곱한 값이 양수면 플러스 1을 내어주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내어주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에 대해서는 이 퍼셉트론은 플러스 1을 내어줄 거고요.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내어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퍼셉트론은 양수는 플러스 1, 음수는 마이너스를 내어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방식을 고차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 퍼셉트론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계단형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가 리그레이션과 퍼셉트론을 구분짓는 요소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퍼셉트론은 리그레이션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가 타우는 1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크면 1, x가 0보다 작으면 1, 마이너스 1을 내어준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x라고 한다면, 즉 액티베이션 펑션이 받은 인풋을 그대로 넣어주는 항등 함수를 그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면 이는 정확하게 리그레이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x라는 녀석은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같은 녀석을 인풋으로 받을 텐데 그 녀석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그대로 내어주는 거잖아요. 왜?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그레이션은 전범위의 연속된 값을 출력함으로 항등함수, 즉 주어진 값을 그대로 내어주는 항등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한 퍼스트론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어, X라는 데이터 X와 그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W를 찾는 것을 학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레이블이 없을 때의 분류는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어, 이쪽에다 적을게요. 네, 그래서 이 학습은 데이터 X, 즉 데이터 피처 벡터, 특징 벡터의 위치와 레이블이 모두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이 좋은 직선이냐, 이 직선이 좋은 직선이냐, 혹은 이 직선이 결정 직선은 좋은 직선이냐를 찾는 과정이 학습입니다. 반면 이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 혹은 군집화라는 것은 뭐냐면, 음, 이 X라는 데이터, 분류는 X라는 데이터, 그 피처 벡터, 그리고 W라는 웨이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 웨이 벡터를 찾겠죠. 그러면 이 웨이 벡터를 찾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결정 직선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진짜 분류를 하려면 어느 부분을 플러스 1로 어느 부분을 뭐 X라고 하고 어느 부분을 동그라미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 이 웨이트를 찾은 다음에 우리는 그 웨이트에 대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혹은 최대한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는 것까지 어, 해야 그 분류라는 태스크를 어,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즉,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x1, x2, x3를 W1, W2, W0를 어떻게 찾아줘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 OR은 이 위에 세 개가 true였고 아래가 false였는데요. 이 AND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 직선을 내어주는 W1, W2, W3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찾아줘야 되는 그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분류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3차원에 대해서 즉 X1, X2, 나이와 양성 림프 개수 그리고 수술 연도에 따른 그 사람 그 생존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인풋을 받아서 이 2개의 클래스 생존과 비생존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웨이트를 잘 찾아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 함수라는 것을 설계를 해야겠죠. 즉, 어, 우리의 그 분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인 목적 함수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이 분류를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상을 주는 형태로 디자인된 목적 함수가 가장 직관적이겠죠. 그러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W를 혹은 학습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 목적 함수의 조건이 있는데 목적 함수는 일단 이런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틀렸을 때 값이 커지는 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0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적이면 즉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을 잘 맞추면 0을 내어주고 틀리는 샘플이 많을수록 어, 큰 값을 내어주는 음, 그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이 목적 함수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는 어,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편의상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즉, 이 선형 조합을 한 이 녀석에 트루 레이블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값이 크면 클수록 플러스 1로 잘 분류가 된 거고,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반면 얘가 틀려. 틀리다는 것은 얘가 값이 작아요. 그러면 값이 작으면 마이너스 1로 분류를 할 거고요. 틀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이에요.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틀린 그 웨이트에 대해서는 0보다 큰 값을 줄 거예요. 즉 얘는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영보다 얘는 0보다 커지는 방식으로 커지는 형태로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작아지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즉 W가 찾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린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아줘야겠죠. 그 목적 함수가 작아지는 형태로 우리는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요. 이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가중치를 갱신할 거예요. 로는 아주 작은 양의 실수고요. 이 그레디언트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목적 함수의 모델 변수에 대한 미분값이에요. 뭐 별게 아니고 이 녀석이에요. G는 이 녀석으로 이루어진 벡터예요. 우리의 모델은 WI라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그 목적 함수를 어, 모델 변수 WI들로 편미분을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아직 계단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단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혹은 미분이 된다 해도 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미분이 0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그 알고리즘에는 적합하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신 황등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한 퍼스트 온, 즉 리그레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이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였는데요. 이 중에서 WI라는 녀석으로만 미분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W1부터 WD까지 중에서 WI를 제외한 녀석은 다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녀석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고요. 결국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KI는 데이터로부터 나오고 YK는 트루 레이블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가중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 W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제 물- 이, 이, 이 퍼셉트론에 대한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일단 명명을 했지만 딥러닝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철학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배치 학습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먼저 여기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항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 여기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결국엔 우리가 분류를 하고 나서 레이블 값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내적을 한 다음에 레이블 값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 0보다 큰 부분은 플러스 1로 레이블하고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1로 레이블하기 때문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서 레이블을 줍니다. 그 레이블이 이렇게 알려준 레이블이 실제랑 다르면 틀린 샘플, 틀렸죠? 그래, 틀린 거를 이 학습 데이터에 넣어줍니다. 학습 데이터에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0부터 D까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 틀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또다시 몇 개의 데이터 세트에 틀렸는지 쫙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인데요. 스토캐스틱은 랜덤한 샘플들을 뽑는 거예요. 랜덤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들에 대해 프리딕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고 그, 그 틀린 프리딕션이 틀린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랜덤하게 섞고 틀린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랜덤하게 섞고 틀린 것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훈련의 샘플을 모두 맞출 때까지 음, 그 정해진 순서대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샘플을 섞어서 틀린 게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캐스틱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그 영상은 오늘 내일 중으로 그 이클래스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